자, 아르키메데스 원리. 자, 사람 정직해야 되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험에서는 비중 측정하고 할 때 그 원리가 이용이 됩니다. 자, 15번 나왔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산화환원 비교적인 정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죠. 산소를 얻으면, 그래서 산화죠. 산소랑 화합한다 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그랬어요. 산소를 얻음, 산화. 그 다음에 반대는 잃으면 환원. 반대 개념이죠. 산화 환원은 동시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만 막 계속 일어나고 환원만 따로 일어나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동시적으로. 반대 물질은 환원이 일어나면 요 물질은 산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다. 그 다음에 수소를 잃는다. 탄소수랑은 상관이 없죠. 탄소수는 정의 안 들어갑니다. 산화수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산전수산이라는 산전수산 횟집이 있다. 그 산자, 산화니까 산자 들어가는 거는 뭐 좋은 거다. 얻는 거. 산화수 증가하는 거.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이해를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뭐 산소를 얻는 거, 전자를 잃고 수소를 잃고 산화수가 증가한다. 이건 다 산화고, 반대는 환원의 개념이다. 요 산화수 계산하는 것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좀 다음에 또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16번 가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전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56페이지 나와 있어요. 56페이지 보면 일단 물리적인 전처리 방법이다. 액체 혼합물을 구성 성분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분별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뭐 소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소주는 뭐냐? 에탄올하고 물의 혼합물이다. 그럼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 정도고 물은 끓는 점이 그렇죠. 100도니까 78도씨 이상 100도씨 미만으로 끓이면 에탄올 성분만 먼저 증발을 할 것이고 그걸 따로 식혀서 모으면 즉 소주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거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끓는 점의 차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다. 증류입니다. 증류. 1번이 답이 되겠죠. 경사법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흙탕물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분리가 되겠죠. 밑에 흙이 쌓이고 위에 물이 하면은 기울여서 따라낸다는 거죠. 경사를 줘서 분리를 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경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용매 추출은 어떤 성분은 용매에 녹고 어떤 성분은 용매에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게 용매 추출이고요. 원심 분리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원운동을 할 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이용하는 거. 주로 저기 혈액 원심 분리 많이 하죠. 실험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어떤 컬럼이라는 고정상을 지나갈 때 거기서 이제 친화도나 흡착도가 높으면 그 성분을 잡고 있는 거죠. 친화도가 낮은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친화도가 있는 것은 컬럼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머무름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늦게 나오게 돼서 시간대로 어떤 성분, 예를 들면 커피 속의 카페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원심분리래. 아니 크로마토그래피죠. 이렇게 하다가 피크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성분별로 이렇게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도 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무기물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분해 실험에서 교과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 분해 실험을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죠. 무기물이냐, 유기물일 것이다, 아니면 생체 시료일 것이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요. 무기물과 유기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탄소죠. 알고 있었죠? 탄소가 있냐? 유기물. 탄소가 없냐? 무기물. 하지만 탄소를 골격으로 반드시 수소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원소를 포함하면 유기물인 거죠. 근데 탄소가 있는데 수소가 없다. 예를 CO, 뭐 CO2 이런 것은 무기물이죠. 탄소가 아예 없으면 다 더 무기물이고요. 그래서 일단 무기물. 자, 물에 용해시켜 본다. 그렇죠. 무기물이니까 물에 용해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뭐 혹은 산으로 용해시켜 본다.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죠. 근데 4번에 보면 무기물인데 어떻게 유기용매에 넣겠습니까? 잘 안 넣겠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야 본다. 원심 분리는 주로 생체 치료할 때 주로 우리는 실험하는 게 이제 혈액이나 이런 거 원심 분리 많이 하죠. 바이오 실험할 때. 그래서 4번이 속하지 않겠죠. 5번은 뭐 3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교과서 41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교과서 보고 있죠, 지금? 저 또 핸드폰, 다른 컴퓨터는 게임하고 핸드폰은 그냥 켜놓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수업 시간입니다. 자, 18번. 시료의 전처리 예비 분해 실험 중 생체 시료 나왔네요. 생체 시료로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건식으로 태워본다. 태워본다는 건 이제 보통 유기물이죠. 유기물 할 때 태워보고 물에 용해시켜본다. 방금 했죠. 무기물. 원심 분리해본다. 생체 시료 맞겠네요. 생체 시료 주로 뭐 꼭 야 생체 시료니까 무조건 원심 분리해. 야 유기물이니까 원심 분리하지 마. 이거 아니고요.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분해 실험 유기용매에 분해시켜 본다. 유기물이니까 유기용매에 용해시켜 보겠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칼리 용액으로 처리해 본다. 우리 무기물이었죠? 맞죠? 그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전처리 방법 중 시료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 39에서 40페이지, 뭐 41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이론적으로 좀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실험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전처리는 실험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거나 이 실험 시료나 이런 거를 좀 실험하기 좋도록 이렇게 그 매뉴얼이나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느리게 전처리라고 그냥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도 하나의 실험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느리게 진행한다. 느리게 진행해서 언제 합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복잡해야만 한다. 복잡하면 어렵죠. 그래서 복잡하면 안 되고 간단해야 됩니다. 간섭의 영향이 없거나 적을수록 좋다. 그렇죠. 이게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시료의 전처리 조작이 많을수록 좋죠. 시료의 전처리 조작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적어야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 성분을 딱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석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실험하면서 그 값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실험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자, 20번 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39페이지 비슷한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진행한다. 맞죠? 이번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의 전처리 조작은 적을수록 좋다. 발음도 안 되네. 좋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석 방법은 없다. 그렇죠. 성능이 우수한 기기를 이용하면 전처리가 잘못되어도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전처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최첨단 기계를 쓰더라도 분석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전처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손실이나 오염 없이 시료를 전처리하는 기술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하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렇죠. 전문가 같은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량을 열심히 하다 보면 키워지게 되는 거죠. 자, 20일 옳은 것은, 자, 씨약은 바닥에 둔다. 야, 바닥에 두면 위험하겠죠. 발로 채이고 이러면 어떡해요. 자, 가장 큰 병을 선택한다. 가장 큰 병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거기 씨약에 맞춰서 사이즈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남은 씨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남은 씨약 다시 병에 넣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다시 넣으면 불순물이나 뭐 수분이나 뭐 이런 오염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죠. 남은 씨약은. 자, 씨약을 덜어낸 즉시 용기의 뚜껑을 덮는다. 요거 맞는 얘기죠. 씨약을 덜어낸 즉시 용기 뚜껑을 덮어서 불순물이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씨약이 묻은 씨약 스푼을 다시 옆에 씨약에 재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맞죠?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자, 이것도 교과서에 계면활성제라는 내용만 나오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친수성기,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진 기, 그 다음에 친유성기, 기름 성분하고 친한 성질을 갖는 기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면, 물 표면이나 어떤 어, 계면에 활성을 줘서 걔네들이 섞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이런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섞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약화되면서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화장품 만들 때도 많이 쓰고, 유화제라는 것도 다 표면 계면활성제고, 그다음 뭐 세제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계면활성제 얘기하는 거죠. 5번 계면활성제. 자, 과산화수소는 뭐요? 과산화수소 예시 들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H2O가 물인데 여기 산소가 과하게 붙었으니까 H2O2가 되겠네요. 염화나트륨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염화나트륨 뭐야? NaCl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는 탄소 뒤에 산소가 두 개 붙은 거죠. 두 개. 이산화탄소. 완충용액은 그 공업화학의 그 르샤를리에 법칙 뭐 그분 화학 평형 이동 이런 데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농도 화학 평형 상태에서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그 용액의 pH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용액. 그리고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볼까요? 23번. 와, 이거 엄청 쉬운 문제네요. 어렵다고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하고 설명이 이렇게나 길게 나와 있어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실험하면 당연히 뭐 다, 자, 이렇게 생겼고, 딱 봐도 뷰렛이네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펜이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뷰렛이죠? 자, 아래쪽에는 막는 스톱 꼭지, 스톱콕 혹은 밸브라 그러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조절하여 액체를 흘러내리게 하여 옮겨진 액체의 부피, 여기를 흘러내리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액체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요 부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져 있는 유리관으로 된 실험 기구이며 적정 실험에 많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화적정 실험 같은 거 하는데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반응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우리가 지시약을 넣어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바로 실험 기구인 거죠. 표준용액을 떨어뜨려, 표준용액이 뭔가요? 표준용액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있죠. 뭐 0.1 노르말의 뭐 염산, 뭐 1 노르말의 뭐 수산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정확히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떨어뜨려서 부피 측정, 정확한 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이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요 밑에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놓죠. 삼각 플라스크 넣어서 톡톡톡톡 실험을 하죠. 통한 미지시료의 농도, 여기 미지시료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에 주로 사용된다. 실험기구 아래에는 보통 삼각 플라스크, 선생님 그렸네요. 놓고 실험을 지시약이 함께 사용된다. 맞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전처리 방법. 자, 화학적 처리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중에 포함된 무기 성분을 분석할 때 전기로에서 550에서 600도씨로 태워서 젤을 만들어 무게를 측정하거나 실험하는 방법이다. 목적 성분의 측정을 방해하는 성분을 분해,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쵸? 태워서 없애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전기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회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이 딱 보니까 회화로니까 회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의미인 전기로로 예시를 썼네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요 도가니죠, 도가니 빈 무게를 재고 저울로, 그다음에 요 안에 시료를 넣어서 다시 여기 전기로 혹은 회화로에서 고온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무기물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다시 요 장비를 이용해서 항량을 시킵니다. 수분을 다 제거해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죠. 항량하는 장치, 항량이 뭐냐? 더 이상 무게 변동이 없는 그때의 무게를 항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재면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저울에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뭐 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량시키는 장치. 글씨가 이렇게 안 써져. 항량 시키는 장치다. 함량이 아니라 항량. 그럼 이거 건조시키는 이 장치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아는 사람.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훌륭합니다. 대답을 했네. 뭐 대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데시게이터죠. 데시게이터.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어떤 뭐 황산이라든지 어떤 수분을 잘 뺏어갈 수 있는 성분, 즉 건조제라고 그러죠. 건조제 건조제를 넣고 요 안에 넣어서 항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해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섞이고 녹이는 것을 의미하죠. 동결 건조는 건조시키는데 용도시야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거죠. 시를 얻을 때 어느 점 이하에서 고체를 만들어 승화시켜서 건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석은 망 내의 확산성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삼투 현상이나 뭐 확산성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매 추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용매에 녹고 다른 하나는 용매에 용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성분을 뽑아내 그 추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